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요. 해양수산부의 대국민 해양환경교육 플랫폼인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특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공동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쉽고 편하게 해양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보다 깊은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3회차 강연인데요. 앞으로도 해양 환경과 관련된 유익한 특강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벌써 강의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본격적인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사항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연 중에는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또 채팅은 Q&A 시간에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술적 상상력의 바다에 대한 주제로 과학이 숨어있는 바다의 미술관, 갯벌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강연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현우 박사님입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최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서 상상력으로 바라본 섬과 더불어 예술로 바라본 갯벌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특강을 통해서 해양과 예술의 연관성, 그리고 바다 본연이 지닌 예술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중한 저녁 시간에 이렇게 강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강연 제목은 과학이 숨어있는 바다의 미술관 갯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서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자연 대상물은 수평선, 그리고 섬, 그리고 갯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상상력으로 바라본 섬을 시작으로 해서 예술과 과학으로 바라본 갯벌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해양에서 새로운 컨텐츠로 시도하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의 바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테마가 환경 지식 나눔인데요. 제 강연은 지식의 전달은 최소화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해양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그림은 구글 AI 영상 분석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이 그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매점말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가볍게 몸을 풀듯이 오늘 여러분께 가볍게 뇌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3차원 해저 지형도입니다. 동해가 평균 수심이 약 1,500m 이상이고요. 그에 반해서 서해나 남해는 평균 수심이 100m가 채 되지 않아서 마치 평평한 접시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에 바다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즉, 바다가 육지라면. 이 부분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겠죠.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해 하셔서 이걸 채팅창에 올려서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 땅값이 좀 싸지겠다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바다가 없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우리나라 바다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유롭게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빈스는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창의력을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하나의 과정이 빠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하기 전에 먼저 강한 호기심이 작동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상력과 창의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2007년에 그 임원우 교수님께서 상상력의 엔진을 달아라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분께서 정의했던 이 상상력은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과감하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문맹자는 상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파격적인 이야기도 했고요. 창의력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그중에 좀 더 의미 있는 걸 찾아내는 부분이 바로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키워드에 대한 국내 도서가 이번 달에 보니까 상상력 1,800권 이상, 그리고 창의력이 2,700권 이상이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이 두 키워드가 이 시대적인 중요성을 반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의 생각을 기술한 마이클 켈브의 위대한 생각의 발견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의 창의력의 원천이 바로 상상력과 유머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감하게 또 더 이상 무언가를 궁금해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종 목적으로 항상 기술하는 것이 가치 창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잠깐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의 정의가 바로 인간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성질이라고 이렇게 좀 어렵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걸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누게 되면 경제적 가치, 육체적 가치, 정신적 가치로 또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치를 이야기할 때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 감성을 충족시키는 상징적 가치를 좀 더 높게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어른에서 허태경 교수님께서는 또 과감하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웨딩드레스를 비유를 들면서 이 드레스는 사실 실용성 가성비가 별로 없습니다. 옷으로서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상징적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상력으로 바라본 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섬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약 3,300개 이상이 되고요. 무인도가 86%나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같은 이름이 가장 많은 섬은 어떻게 되죠? 즉 동명이도. 5위부터 1위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5위는 목도입니다. 4위는 소의 모양을 닮은 형상을 했다 해서 우도가 많이 있습니다. 21개 정도 되고요. 장고도가 3위를 차지합니다. 이것 또한 우도와 좀 비슷한데요. 장고 모양을 닮아서 장고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송도라는 섬이 참 많은데요. 소나무가 있으면 대부분 송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37개 정도 되고 순위를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51개로서 대나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죽도라는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의 크기 탑 10을 또 정리해 보았습니다. 1위는 제주도죠. 2위는 거제도. 그리고 3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진도부터 돌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구 밀도까지 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도로서 이렇게 쉽게 보면 부산의 영도의 면적을 유니트 1로 보면 제주도는 128배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위는 거제도 28입니다. 그래서 9위까지 10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진도, 강화도, 남해도, 안면도, 영종, 영유도, 완도, 울릉도. 10위가 무엇이죠? 여수에 있는 돌산도입니다. 자, 이렇게 한눈으로 섬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섬의 규칙을 저는 찾아냈는데요. 이건 뭐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2부터 10위까지 이 숫자를 다 더하면 128이 나옵니다. 128이 어떤 섬이었죠? 네, 제주도가 128입니다. 참 신기하죠? 1위하고 2부터 9위까지 합한 그 면적이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상력을 발현해서 우리나라 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섬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육지를 제거시켰습니다. 큰일 났죠. 우리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죠. 간단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딜리트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섬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섬들을 한데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순간 이 섬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의미부여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섬 가족 지도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우리가 영화의 인셉션을 보면 꿈속에서 다시 또 꿈을 꿉니다.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상상력 안에 또 상상력이 들어갑니다. 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런 패턴 디자인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섬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도상에서 그 섬은 꼭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렇게 위치를 자유롭게 자기가 포지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섬의 유래를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시켜 보았습니다. 우리가 섬의 이름을 육지나 섬에서 바라본 아까 그 우도나 장고도처럼 옆에서 바라본 어떤 섬의 형태로 이름을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도나 성도구처럼 이런 섬의 자연 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섬의 이름을 또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섬과 연관된 어떤 사건이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눌도는 전라도에 있는데요. 유배지였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선비들이 내려와서 1년 지내고 2년 지내고 하면서 주로 마을에 잘 내려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마을에 내려왔을 때는 이 똑똑한 선비의 말이 어눌해진 겁니다. 그래서 눌도라고 그 섬의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이제 지도를 돌려가면서 섬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상상력의 기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섬을 약간 돌려가면서 보면 어떨까 해서 샘플로 목포 앞바다에 가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90도 회전했습니다. 좀 더 180도 회전을 하니까 비둘기로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도상에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것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전혀 다른 테마로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완도 밑에 횡간도라는 섬이 있고요. 좀 더 확대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모양이 닮아 있죠? 뭔가가 그랬죠?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이런 모양이 잡혔는데요. 저는 이거를 요크셔 테리어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재미있게 섬을 바라봤는데 이 결과는 또 다른 의미로도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 섬을 우리가 폐쇄 왕국의 섬으로 부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떤 좀 더 나가게 되면 어떤 관광의 어떤 효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 여수의 하와도는 꼭 해마를 닮았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모양의 섬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 모양의 섬도 있습니다. 마치 돼지 모양 같죠? 어떤 모양이죠? 말이 뛰어가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시선에 따라서 여러 모양들이 매칭이 될 겁니다. 저는 백제 근제 관식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꽁의 모습도 우리나라 섬에 있습니다. 누에 약 300m 정도 되는 그런 바위섬인데요. 새만금 앞에 있는 섬입니다. 마치 누에와 같죠. 이렇게 이쁜 기린의 모습의 섬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이죠? 누군가 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렇게 모아이 석상으로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이런 기타 모양도 섬도 있습니다. 열대 해역에서나 볼 수 있는 예쁜 물방울의 모양의 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섬들을 동네에 가서 머그컵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꽤 쓸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실물로 만들어내는 과정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과 과학으로 바라본 갯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섬을 상상력을 발현해서 섬을 바라봤다면 갯벌은 예술적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갯벌의 면적이 어떻게 되고 정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갯벌의 정의는 이 고조시에는 잠기고요. 썰물시에는 드러나는 연안의 평탄한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갯벌은 제주도에 한 1.34배 정도 되고요. 전라남도 인천광역시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갯벌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한 2년 전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은요, 문화유산이 13개가 있고요, 자연유산 2개가 있습니다. 한국의 갯벌과 제주 화산섬 이 부분이 바로 자연유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갯벌은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 이것이 이 4개의 갯벌이 그룹핑돼서 한국의 갯벌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수산 자원의 경제적 가치, 이건 우리가 늦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자연재해를 막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재해 예방의 가치도 있고요. 그리고 탄소를 머금고 그리고 산소를 이렇게 뿜어주는 환경적 가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체험, 관광 같은 그 관광 자원의 가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만 제가 살짝 예술적 가치를 끼워 넣어봤습니다. 갯벌은 이 모양과 색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촬영 시기,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갯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조류의 방향과 크기, 그리고 해저 경사도, 그리고 거기에 서식하는 식물의 색깔에 따라서 모양이나 색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갯벌에서는 아름다운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모래갯벌, 펄갯벌, 혼성갯벌, 거칠기가 다르죠. 이거를 캠퍼스로 매칭을 했고, 해조류, 염생식물, 햇빛, 이거는 이제 물감으로 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힘인 밀물과 썰물, 바람, 파도, 이거는 이제 다양한 붓의 크기로 매칭을 해서 갯벌의 화방용품을 3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용품을 가지고 자연에서는 끊임없이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제가 찾은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보시죠. 근데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사실 뭐 제가 직접 가서 갯벌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뭐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고요. 카카오맵, 네이버맵, 구글맵 등에서 우리가 인터넷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런 화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적당히 회전도 하고요. 그리고 트리밍도 좀 하고 하면 하나의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촬영 시기, 장소, 회전 각도, 크기 이런 것들은 잘 기록해 놓고요. 어떤 타이틀을 붙이게 되면 그때부터 작품이 되기 시작합니다. 멋있죠? 조그만 구릉에 이렇게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고향의 봄을 연상시킵니다.
이거는 새만금 방조제 아닙니다. 2009년에 촬영된 것인데요. 2006년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이제 갯벌의 기능이 점점 사라질 그런 시기에 염생식물이 붉게 이 갯벌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잡힌 영상입니다. 지금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죠. 그 순간의 찰나에 작품으로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천광역시 영종 용기도 근처에 있는 갯벌인데요. 봄맞이 숲이라고 타이틀을 명명했습니다. 얼음이 녹고 실개천이 흐르고 그리고 나뭇가지에 연독색 잎이 막 자라고 거기에 아침 햇살이 투영되는 그 찰나의 모습으로 저한테는 비춰졌고, 이걸 작품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과거로 봤을 때는 이러한 갯벌을 비추는 빛의 회절이나 굴절, 반사 등의 영향을 받아서 색들이 각각 결정이 됩니다.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제목을 여름의 영상으로 했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계곡에서 바위 틈에 거칠게 흐르는 물의 모습으로 저한테는 비춰졌고, 이 과학적으로 이걸 살펴보게 되면 갯벌 물길로 갯벌 지형을 추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의 흐름 방향으로 얼마나 깊고 크게 만들어진 물길인지, 그리고 강한 햇볕으로 빨리 말라가는 그 위쪽 상단부의 하얀 모래톱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겨울 강가의 아침.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서 순간 떠올랐던 게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겨울 강가의 아침, 그 경계의 신비한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왼쪽은 어둠, 오른쪽은 밝음인데 아침 햇살의 순간 내리쬐면서 하얗게 비치는 겨울나무, 그리고 그늘진 겨울나무가 저 강가 뒤에서 너머에서 저한테 이렇게 비춰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재미없게 과학적으로도 볼 수도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갯벌의 경사 그리고 유속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경사의 갯벌에서는 물이 천천히 흘러서 모래 위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경사 지역에서는 물살이 빨라서 갯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작은 갯골들이 또 실피추처럼 모여서 큰 갯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무의 시작으로 했습니다. 마치 씨가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는 비춰졌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쉐니어라고 합니다. 쉐니어의 정의가 뭐냐면 진흙이나 펄 갯벌 위로 모래알 정도의 입자로 형성된 긴 구름, 마치 이 그림처럼 이렇게 형성된 것을 쉐니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사가 완만하고 파랑 에너지가 낮은 펄 갯벌 지역에서 모래가 많이 밀려왔을 때 형성되는 것이고요. 모래의 공급 경로, 그리고 흐름과 갯벌의 경사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여러 환경 조건들이 결합돼서 이런 쉐니의 모습은 꼭 이런 모습이 아니고 다양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 제목은, 갯벌의 제목은 파란 나무로 했는데요. 이게 줄기가 파래서 이제 파란 나무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녹색 지역에 그 지역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인 다이어텀 독말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말은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매생이처럼 실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좋으면 일시적으로 불림이 자라고 기회가 없으면 또 사라지는 그런 광염성으로 염분의 폭이 큰 곳에서 서식하는 곳입니다. 이 작품은 비틀린 나무로 제가 정했고요. 나무의 형상이 음각으로 보이시나요? 양각으로 보이시나요? 양각으로 보이시죠? 저도 처음에 양각으로 봤습니다. 지금 봐도 양각입니다. 그런데 갯골이 양각이 아니죠. 갯골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양각으로 보는 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햇빛이 비추는 갯골 경사면이 오른쪽 보이신 것처럼 경사면이 밝게 보였기 때문에 이게 마치 우리가 산의 비탈 경사면을 본 듯한 착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갯골의 어떤 형상을 봤을 때 이런 형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께서도
인터넷 지도를 보시고 갯벌 쪽에 보시면 이렇게 착시 현상을 좀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시적 감성을 자극하는 갯벌. 사실 갯벌을 보면서 하고 떠오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한방 눈이 내리고요. 겨울 바람이 불고 나무가지가 휘어지면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러한 시도 옆에 적게 되었습니다. 검푸른 밤하늘에 한방 눈으로 점을 찍는 겨울 이미지에 앙상한 나무가지로 시린 바람이 이겨내는 겨울의 노래. 그래서 타이틀을 겨울 연가라고 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마찬가지로 그 새만금 안쪽에서 2011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많은 갯벌 작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멸치의 함성이라고 또 작품도 정해봤습니다. 마치 어떤 괴짝에 멸치들이 쭉 누워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점핑 dolphin입니다. 이렇게 돌고래의 모습도 갯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검은 부분과 하얀 부분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 경사가 높은 곳일까요? 아까 보여드렸죠. 하얀 부분이 경사가 높아서, 그래서 언덕, 약간 고도가 높아서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갯벌을 쳐다보니까 이렇게 5개의 패턴으로 저는 이제 그룹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의미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연구해 볼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디자인적 요소로도 바라보면 활용 가치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에코백 같은 데 넣어도 될 것 같고요. 테이블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터 같은 것도 괜찮고요. 다양하게 이런 디자인들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갯벌에서부터 어떤 예술 작품을 찾아내니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2018년에는 제주도 갤러리 카페에서 전시도 해봤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과학과학 같은 데서 갯벌의 특별 전시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선의 바다,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상력으로 바라본 섬과 그리고 예술로 바라본 갯벌 이외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 이 상상력과 창의력은 끊임없이 한번 물고가 트이면 계속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 다음엔 어떤 버전으로 무엇이 나올까 했는데 지난달 7월이죠. 7월 초에 울릉도에 입항을 하기 전에 새벽에 울릉도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바라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울릉도의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이쁘구나, 아름답구나 해서 새로운 시선의 바다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봤던 우리가 그 머리 풀고 있잖아요. 그 해저 지형도에 수심의 부호만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우연히 수심의 부호를 바꿔서 3D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던져줍니다. 우리가 음각보다는 양각이 인식도 잘 되고 보기도 참 편합니다. 음각은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바다의 해양 관련된 정보 관련된 일을 했지만 동해의 수심 구조를 잘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하게 부호를 바꿔서 3차원 3D로 만들어 보니 너무 잘 보입니다. 돌려가면서 어디에 무슨 골이 있는지 마치 우리가 등산할 때 산 정상을 쭉 쳐다보는 것처럼 너무 잘 보여서 이렇게 새로운 시선으로 정말 새로운 부호 하나 바꿨을 때 이렇게 이런 대단한 결과물이 나오는가라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주 해저 풍경인데요. 제주도의 그 해저 풍경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 제주도의 바닷물이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모래가 하얘요. 그리고 검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론이나 항공 사진에서 찍으면 수심 10m, 20m 정도까지는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심의 해저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냥 우리가 영상으로 쉽게 볼 수가 있죠.
실제 이거는 이제 카카오 맵에서 제가 이제 본 건데요. 저 협재 해수욕장이 있고 저 위에 비양도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뭔가 있죠. 이렇게 이 부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뭔가 알록달록하죠. 아까 말씀드린 하얀 모래, 깨끗한 물, 검은 현무암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뭐 요런데, 요런 곳, 뭐 요런 모습. 뭐 그 외에도 지금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죠? 사람 2명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저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의 장면이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해저에 이런 키스의 명작이 있구나.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채찍질하는 그 마부, 그리고 달리고 있는 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런 모습은 또 귀엽게 코알라의 모습도 살짝 연상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협재 해수욕장 가시면요, 물이 빠지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지 마시고요, 고래 등을 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래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영 해수욕장입니다. 약간 동쪽으로 갔을 때 또 이런 해수욕장의 모습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알록달록하죠. 뭔가 발견되나요?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이 한 200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세로 150, 가로 100m 되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강아지 모습으로 저한테 보였습니다.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울릉도의 스카이라인을 보고 저는 뷰티풀 라인 인 디 오션, 해양에서의 아름다운 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점이구나. 우리가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바라봤던 어떤 것에 대한 제3탄이 바로 아름다운 해양의 선이구나라고 시작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양을 바라보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대 조영헌 교수팀께서 2019년에 제주에서 돌고래 영상을 드론으로 찍은 건데요. 이 중에 30초 컷만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라인이 나왔습니다. 13마리의 돌고래가 30도 동안 유영했던 궤적입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선이라고 저는 이렇게 캐치를 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과학자의 자질로 크게 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하나는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저장, 처리,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하드 스킬 플러스 좀 소프트한 말랑말랑한 소프트 스킬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분야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협력 능력,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리고 가시화를 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호기심을 통해서 보다 통찰력 있는 능력, 통찰력의 어떤 그 역량, 이런 것들을 소프트 스킬로 정의했습니다. 다음은 다니엘 핑크가 2005년에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8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된 그 과거인데요. 비유를 하자면 지금 고3 정도가 지금 학생들이 태어난 해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래의 인재 조건으로 6가지를 제시했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능보다는 디자인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아름다움과 좋은 감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여러 스토리를 겸비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스토리 능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현대까지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작은 결합들을
잘 결합할 수 있는, 그리고 큰 그림으로 뭔가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조화의 능력이 앞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 배려, 유대 강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논리적인 주장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면 내가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의 인재 조건으로 이렇게 공감 능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전에 미래의 인재 조건이 지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지함보다는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적 성공 요소로서 유머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6가지로 미래의 인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18년 전에 이 책을 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인재가 인재일까? 뭐 잘 놀아야 된다고 그러고요. 뭐 배려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교과서적인 그런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챗 GPT가 나오면서 우리가 지식의 세계를 벌써 한참, 지식의 세계에서는 일단 AI와는 경쟁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8년 전에 다니엘 핑크가 지금의 세대를 왔다 간 것 같아요. 꼭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과 같은 용어를, 그 문구를 구글의 Deep Dream Generative Artistic AI 모델에 입력을 했습니다. 이건 오픈 플랫폼입니다. 간단하게 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지식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갈 때, 점핑할 때 필요한 상상력의 사다리라고 입력을 하니까 구글에서는 저한테 이런 그림을 던져줬습니다. 오른쪽에 책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새로운 세계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식의 세계에서 앞으로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나만의 독창성을 갖는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기심에서 비롯된 상상력의 사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보여드렸던 저기 가다랑어가 날고 있고요. 저기 바다 위에 사다리가 있죠. 저 그림도 이 용어를 던졌을 때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강연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상상력의 사다리라는 것을 암시했던 겁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 워낙 우리가 익숙하니까 어떻게든 풀 수가 있는데 과학에서는 대부분 풀죠. 그런데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요? 자, 이거는 제가 바닷가에 서서 직접 찍은 건데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수평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 그렇게 오랫동안 해양의 일을 하면서 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질문 자체를 던질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떻게 계산하죠? 자, 이 질문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금방 계산이 되죠. 자, 계산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구 반경만 알면 내가 바닷가에 서서 있는 그 높이가, 눈높이가 약 2m 정도로 가정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약 5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걸으면서 수평선은 항상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수평선까지 거리는 5km 정도 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상당히 다양한 답들이 나옵니다. 뭐 50km, 그렇죠? 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멀리 보는데 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닷가에 보통 커피숍이 있습니다. 해발이 한 10m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바라보게 되면 거리는 한 10km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아름다운 힘이다.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기심, 상상력은 이 가치 발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가 보셨죠? 예술은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선으로 보다 좀 유연한 사고로 바다를 바라보고 질문도 만들어내고 그 아름다움도 찾아내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섬과 갯벌의 예술적 가치부터 또 숨겨져 있던 과학적인 역할까지 박사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랑 함께 제시를 해주셔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간략하게 Q&A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부터 오늘 강연이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박사님께 바로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Q&A 질문에 참여해 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치킨 기프티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라오는 거를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방금 강연에서 네. 뭐 갯벌, 섬과 관련해서 다양한 소재들을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콘텐츠를 찾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아,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동기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처음부터 제가 섬과 갯벌을 의도하고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우연을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어땠을까? 아무 일도 없었죠. 그리고 이런 강연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전공 자체가 해양 공간 정보 학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해양의 지도를 좀 많이 더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어느 섬이 굉장히 독특한 모형을 갖고 있었고, 재밌네 해서 거기서 끝이지 않고요. 우리나라 3,000개 이상에 되는 섬을 수십 번 쳐다봤습니다. 돌려보기도 하고 트리밍도 하고 하면서 보면서 하나씩 발견해낸 게 너무 재밌어서 한 2, 3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틈틈이. 그리고 그런 발견하게 되면 몇 가지 프린트해서 어떤 모임에 가면 자랑도 했습니다. 이거 재밌지 않냐? 재밌지 않냐? 그러면 사람들이 응원도 해줬습니다. 만약 그런 응원이 없고 뭘 쓸데없는 거 하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그러면 저는 그냥 죽었습니다. 이렇게 상상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타박을 하잖아요.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나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상상력을 북돋아 줘야 되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하물며 어른도 그렇게 금방 죽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주변에서 너무 성원을 많이 해주고, 이거 나중에는 책까지 내보라는 그런 또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300개 중에 한 100개 정도 처음에 찾았고요. 그 중에 40개를 추려서 사물을 닮은 어떤 형상, 동물을 닮은 형상, 사람의 모양을 닮은 형상, 이렇게 추려서 스토리를 살짝 입혀서 책으로 2014년에 발간했습니다. 그게 상상력의 와출상자 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자연스럽게 갯벌도 쳐다보게 된 겁니다. 갯벌을 보니까 예술로 잡혔습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예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눈에 봐도 예술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명명하고, 그리고 그 갯벌의 어떤 기작에 대한 그 과학적인 원리도 기술해가면서 또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이게 2010년에 본 강연의 주제하고 같습니다. 과학이 숨어있는 바다의 미술관 갯벌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제 스스로한테 계속 자문을 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냐?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재밌어서 했는데, 그런데 그걸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호기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의미도 부여하고, 그리고 뭘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로 요약하자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연이지만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갔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연이었지만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잡아냈다. 네.
감명 깊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질문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선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갯벌은 생태 체험의 소재로 주로 쓰이는데 갯벌이 예술 전시의 소재로 쓰인다면 대중들이 좀 더 갯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갯벌이 예술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갯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갯벌의 순간순간들의 모습을 작품에 담아낼 수 있는 인재들이 많아져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인재 교육 기관이나 교육 과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 되게 좋고요. 저도 저분에 관심이 좀 있는데 솔직히 이런 인재 교육이나 교육 과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찾아가는 해양교실 이런 걸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런 강의, 상상력에 대한 강의를 나가는데요.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 과학교사들께서도 이런 창의력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교육에서 뭔가를 물꼬를 트는 것 같고요. 그래,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전문 인재 교육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갯벌을 어떻게 드론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드론으로 어느 프로토타입의 그 갯벌을 정해놓고 작품을 찾아내고 이런 과정도 하나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에서 지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김대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갯벌의 나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갯벌의 예술성을 한류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섬에 비해서 아직 갯벌은 관광 상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갯벌의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다 건드려 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관광 전문가도 아니니까 좀 더 깊게는 못 갔지만 사실 섬이나 갯벌에서 즉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리고 섬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갯벌도 굉장히 전 세계 4대 갯벌, 5대 갯벌 안에 드니까 그리고 세계 유산까지도 지정될 정도니까 굉장히 독특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작품으로 보였고 그 작품 자체가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그냥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예술품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치를 어떻게 매길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또 제주도나 신안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관광 상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를 저는 이제 그래서 머그컵으로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질문하신 분이 아마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같이 한번 이런 걸 또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네, 다음 질문은요. 김우순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갯벌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영향, 또 개발 등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고 있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형태면에서 과거의 갯벌과 현재의 갯벌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우리나라의 갯벌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될지도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그 새만금의 예를 보면 그 아름다운 순간순간의 그 갯벌의 모양들이 지금은 찾을 수가 없죠. 일단은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하고자 어떤 자연을 훼손했을 때는 그 독창적인 자연의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런데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갯벌을 이렇게 개발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떤 의식도 높아졌고요. 그 자연에 대한 그 값어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까지 지금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확실히 박사님의 그 강연이 재미있어서 그랬는지 질문의 수준도 네, 네. 정말 더 네. 다른 의미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미술 작품으로 바라본 갯벌과 또 보이지 않는 과학적인 역할을 함께 보니까요. 갯벌에서 예술, 과학, 또 문학의 영역을 동시에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영역을 더 확장한다면 어떤 영역이 존재할까요? 예술에서 지금 빠진 게 사실 음악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멀티로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술 작품으로 이제 갯벌 같은 걸 보면요. 예술 작품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영감으로 시도 한번 써봤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그 겨울 연가처럼 뭔가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그런 그 사운드가 옆에 좀 깔렸으면 완벽한 조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 갯벌 작품을 보면서 어떤 시의 문구도 보고 그에 맞는 사운드, 그 음악을 거기에 맞는 것을 창조해내서 담는다면 이것도 굉장히 그 퍼펙트하지 않을까. 그리고 갯벌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음악가들이 좀 참여해서 한번 가볍게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선과 예술로 바라본 섬, 그리고 갯벌 영역을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서요. 해양이 아름다운 선을 찾는 작업을 아까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를 위한 향후 자세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계획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일단은 스타트입니다. 처음 이제 그 틀을 좀 잡았고요. 과연 이 주제 아름다운 해양의 선이 얼마나 임팩트 있게 진행될지는 저도 굉장히 지금 설레이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양의 분야가 워낙 또 많습니다. 어류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관측하는 분도 있고, 위성으로 보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해류 자원, 지하 자원, 각 분야에서의 선을 찾는 것, 그걸 아름다운 선을 찾아내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좀 많은 도움을 제가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 3탄 섬과 갯벌에 이어서 제 3탄으로서 상상력, 창의력, 예술 이것들이 조합된 라인, 아름다운 선의 주제에 책이 발간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박사님 강의가 너무 유익해서 지금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네, 질문이 아까 하나 더 올라왔는데 안지연님 질문이셨고요. 김대진님의 좀 전 질문의 연장선인데 갯벌 관광의 활성화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갯벌을 잘 보존하면서 가치를 알리는 관광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죠. 제가 그 갯벌의 가치, 교과서적인 4개 플러스 예술적 가치를 이번 시간만 잠시 좀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요. 아까 그 관광의 가치도 있었잖아요. 그 관광의 가치를 좀 더 이렇게 배가시키는 건데 뭔가 이쁜 게 있으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갯벌의 어떤 그 사이트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헬기 투어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충분히 돈을 지불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드론을 띄우고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영역이 제한이 있거든요. 2시간 내에 볼 수 있어야 되고 광역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정말 염생식물이 이렇게 장관을 이룰 때 그리고 어떤 예술적인 형태가 띄어질 때 이렇게 헬기 투어를 해서 갯벌의 모습도 보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 관광을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되는 건데요.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가 있잖아요. 그 메타버스는 뭐냐면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도 됩니다. 단순히 상상력의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섬이나 갯벌, 우리가 잘 못 갈 수 있는 것, 가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즉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그 좋은 사업 아이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반응이 정말 뜨겁네요. 네, 이준호님 질문 주셨고요. 갯벌의 미술관 이야기, 또 제주도 해저 이미지 등이 매우 흥미롭게 잘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해수면의 변동으로 인해서 현재의 모양, 현재의 섬과 갯벌의 형태가 달라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한두 개만 이러한 해수면 변동으로 현재의 섬과 갯벌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다면
해양 환경 변화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양도 어떤 형태가 바뀌겠죠. 근데 약간 장기적인 스케일이라 어떻게 바뀌겠다는 그런 거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 재밌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지금 수심이 해양이죠. 해수면이 10m가 낮아진다 또는 10m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섬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이건 굉장히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죠. 이건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봉우리가 몇 개 있는 섬은 수심이 상승하게 되면 봉우리가 나눠지죠. 그러면 섬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기후변화를 재미로 접근하는 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접근해 봤을 때 그런 것도 한번 하나의 시도해 볼 만한 시뮬레이션으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김정곤님 질문 주셨고요. 갯벌의 다양한 모습이 결국 물의 흐름과 또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갯벌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갯벌의 상태와 갯벌의 생태계를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고요. 실제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크게 지금 갯벌의 물리적 기작이죠. 흐름, 그다음에 갯벌의 구조, 거기에 이제 생물, 이렇게 하나의 생물의 서식처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품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색깔이나 구조의 변화로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갯골이 굉장히 거칠기가 큽니다. 그러니까 큰 붓으로 그린 것처럼 거칠기가 크면 이건 유속이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리고 경사도 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다른 생물들이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갯벌이 세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갯벌이 있습니다. 그는 경사가 완만하고 그리고 유속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거를 우리가 형태를 보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생물도 아까 돌만류처럼 이런 생물의 분포도 어느 정도 칼라를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염생식물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염생식물 이것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데 그러니까 탄소 저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갯벌이. 그래서 어느 정도 갯벌에서 탄소를 우리가 흡수하는지는 그런 염생식물이나 이런 어떤 분포, 양을 가지고 거꾸로 환산해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학적인 활동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질문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익한 강의랑 더불어서 이렇게 막힘없는 질문에도 좋은 답변해주신 최현우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달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안내사항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이 끝나고 나면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나의 강의실에서 내일 13시 이후부터 가능하니까요. 잊지 말고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강연은 9월 7일 목요일 오후 8시에 기후위기와 해양이라는 주제로 국립군산대학교 권봉오 교수님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